지난해 4년 9개월 만에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서 현재 대구 사저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조만간 만남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병원을 나와서 국민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 병원을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이어서 서울 현충원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은 대구에 마련된 사저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던데 현장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각 대구 사저의 모습입니다. 일단 이 달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대변인. 예,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구라는 지역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죠. 실제로 대구에서 거주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금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병원에서 나오셔서 어느 정도 건강 회복을 많이 상당히 하신 모양이어서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병원 앞에서라든지 이따 사저에 도착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상황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개인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고 또 보수 진영 내에도 불필요한 어떤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이제는 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정제된 메시지만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제된 메시지만 내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병원에서 나올 때는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구 사저 앞에는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대변인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정치적 메시지를 지금 건강을 돌보고 나오는 첫날인데 첫날부터 물론 대구에 지지자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는 부분들은 좀 기대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네. 그런 거는 좀 없으실 것 같고 만약에 통상한다면 국민 통합 부분들 그다음에 감사 인사 정도 선에서 아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정치 영역에 들어올지 말지의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전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공식적인 관행적인 행사나 발언들은 하실 것 같다.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각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는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면을 받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을 때는 당내 일부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고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가진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셔서 결국에는 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목소리는 잦아들었고요. 일부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어떤 시각이나 시선들은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어떻게 해소할지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 일단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는 서울 내곡동에 마련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매각이 되고 이곳으로 옮기는 거죠? 예, 지금 내곡동 사저는 매각이 됐고 네. 지금 달성 지역으로
다시 향후 거처를 정해서 이제 거주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대구라는 지역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화면으로도 볼 수 있다시피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향후 거취를 계속 지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을 또 특정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으신 상황에서 또다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과 단체들이 거주지 내에서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행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대법원 판결을 모두 받으셨고 또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했던 행적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양새는 조금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화면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좀 관심입니다. 일단 아침에 윤석열 당선인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그래서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발언을 좀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지방을 돌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찾아볼 계획이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서 만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박 전 대통령 자체와 윤석열 새로운 당선자의 이 인연 자체가 굉장히 좀 기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던 사람이 윤석열 당선자고 그러다 보니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국민들께서는 어떤 메시지가 그런 만남에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지방을 돌면서 들리는 것보단 만에 하나 간다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정이 없더라도 일정을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예운 거는 같아요. 지방 들린 김에 들린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일정을 조율을 해야겠죠. 다음 주에 간다고 해서 그 만나는 박 전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를 그대로 만나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을 두고 그런 만남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럼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양측에서 일정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또 이 시각 대구 달성군 사저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사저로 좀 향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도착을 하는 대로 현장 오디오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대변인. 일단 그 어제 취임식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관례대로 국회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국회 취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들이 참석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경우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굳이 거절하실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지에 대해서도 혹시나 두 분 사이의 어떤 관계가 불편해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분석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그런 탄핵 수사 이후에도 당시에 검찰로서 정당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혐의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소명할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여러 번 낸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떤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께서 만나신다면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어떤 만남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정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굳이 이를 거절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뭐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인데 이 사면 문제가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MB 사면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2개를 놓고 봤을 때 국민적 여론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상의 이유와 통합 측면은 찬성하지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부분은 아직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여론이 조성이 되니 저희 정부에서는 MB 사면이 이번 정부에는 없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 새로운 정부에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조차도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측이 새로운 정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성된 대다수 분들이 MB계로 네. 주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권력을 줬더니 MB계의 실세들이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풀어주냐, 이런 또 국민적인 비판에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이제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사실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 처음에 이제 선상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라는 네. 걸 이면에서 갔었어야 되는데, 저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김경수 지사를 말하자면 거래하듯이 이렇게 사면을 한 거예요. 근데 사면이라는 게 거래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국민적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살펴서 타당성, 그다음에 통합 측면에서 이게 필요한지, 그래서 가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 부분은 저희가 얘기한 적도 없고, 물론 민홍철 의원께서 뭐 한 분께서 이제 글을 올려셔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었지만 당내 분위기는 김경수 지사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 예.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할 때 이른바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병원에 나왔다라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 인수위 구성안을 보면 그 여러 분석으로 나오는 거는 이른바 MB계, 친이계가 주축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친박과 친이, 일단 이런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글쎄요, 친박과 친이 논쟁은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저희 당에 좀 아픈 부분이기도 네. 했고 또 뜨거운 논쟁의 부분이기도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수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뭐 지금 인수위에 소위 MB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당선이 되시고 또 의회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또 내지는 이명박 정부 때 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 정치적 활동을 중단한 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것을 특정 계파를 윤석열 당선인이 특혜를 줄 이유도 없고 그런 모양새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정리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조금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넘어간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또 이 시각 대구 사저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도착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그 병원 퇴원하는 시점도 관심입니다. 그 지난해 사면이 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퇴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메시지를 낼 것인지 말지에 대해서 잠시만요. 지금 경찰차의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장 상황이 좀 파악이 되는 게 있으면 제작진께서는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현장 오디오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삼성 서울병원에 나올 때도 일단 경호 인력이 함께 따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탄핵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경호 경비와 기본적인 거는 좀 계속 제공이 되는 겁니까? 그전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최소 잠시만요. 네. 예. 네.
네, 지금 이 시각 대구 달성군 사저의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경호 인력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조만간 사저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대구 달성 사저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원래 알려진 바로는 이 사저 앞에 도착을 하면 지지자들 향해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 오디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쪽이 좀 조용해져야 들리시겠죠? 말씀하시면 조용히 하실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달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디어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대구 달성 사저에 도착을 해서 지지자들 향해서 메시지를 지금 발언을 하던 도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호 인력이 박 전 대통령 앞을 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발언이 끊겼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좀 상황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아침 8시 30분쯤 삼성 서울병원을 퇴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 현충원에 들려서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를 했고 이후에 지금 그 경호 차량 그리고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성 사저에 왔습니다. 한 12시 15분쯤에 제가 도착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도착을 하고 나서 환영 인사를 받고 지금 지지자들을 향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디오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끊겨서 예.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사면이 결정된 후에 이곳 달성의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연이어 지역구 4선 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하였습니다.
저도 이곳 달성군에서 많은 곳을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군 흙 속에 저의 발자국도 분명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성군 관내의 명칭들을 보면 이곳 유가, 또 구지, 다사, 하빈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만큼 저에게도 이곳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지난날에 이야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달성에서 선거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떤 분이 이곳 공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골이니까 공기가 좋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은 이곳에서 선거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 또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조금 전에 들으셨던 내용인데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들은 또 다른 이들의 몫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변인, 작은 힘을 보태겠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종의 정치적 언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메시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직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도 어떤 조언이라든지 당에 자신이 속했던 당에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 자문을 주는 그런 행위들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어떤 전직 대통령께서 하시던 그런 관행 정도의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때 하지 못한 어떤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향후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지 내지는 사회적 활동을 할지에 따라서 평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향후 어떤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하진 않을까라는 부분은 분명히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또 하나 메시지 중에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또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부족했고 많은 실망을 드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탄핵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대국민 사과 메시지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뭐 여러 평가에 대해서 지금 임 대변인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지금 앞서 돌발 상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특별 사면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저로까지 올 수 있었는데 앞서 돌발 상황을 지금 이 장면인데 보고 계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또 반대로 이 특별 사면을 받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향후 정치적 행보,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또 엇갈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 전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 국민 전체가 사면에 동의하지는 않겠죠. 네. 당연히 불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사면권까지는 어떤 판단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결정을 해드렸지만 그 이후에 국민적인 판단은 당연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박근혜의 몫일지 네. 아니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몫일지는 그분이 뭐 소임을 다 온전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조언을 하나 좀 드리면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얘기를 좀 보면서 그 이분이 옥중에서 그림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는 책 서문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서문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네.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 과도하게 뭐 정치적으로 작은 힘이라는 부분들이 통상적인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메시지였다.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론적으로 사회 원로, 국가 원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네네. 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대변인께서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예, 저도 뭐 작은 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확대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직 대통령이 기존에 계속해서 해오던 어떤 관행적인 어떤 행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겹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향후에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행보를 보이실지를 조금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사저로 머물고 있는데 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사저를 달성으로 지정한 것 자체는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으로 평가되고 그 위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추가로 나온다면은 그것은 지방선거에서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에 국민의힘이 의존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 당이 지금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고초를 겪고 또 내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탄핵의 광은 상당 부분 건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서 당내 일부 인사들이 이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해석을 하고 또 누군가는 반대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면 그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지금 대선 결과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탄핵 이후에 저희 당에 불신을 보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탄핵이라는 문제는 과거의 문제로 묻어두고 저희가 어떻게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과 그리고 전국에서 어떻게 정치적 비전과 메시지를 보여드릴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찬반, 지지 여부가 갈리는 상황에서 일단 탄핵의 강은 이른바 탄핵의 강은 건너야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이른바 중도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국민의힘 내부의 원로로서의 존중하는 측면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변인의 예,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탄핵의 강은 이미 건넜고 이 상황에서 다시 탄핵의 강에 들어갈 이유는 없고 우리 스스로 들어갈 이유는 없고 또한 지금의 어떤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이 대한민국을 통합시킬지 그리고 분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탄핵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동의합니다. 이제 탄핵의 강 부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숙제다. 그래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치 영역에 다시 들어오면 불행해질 수 있다. 좀 그런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은 개인적인 일반인 박근혜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맞지. 어떤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이런 쪽에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력에 다시 돌아온다면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불행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을 했고 대구 달성에 있는 사저로 갔고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까지 보낸 장면을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 간의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청와대에서 입장이 또 나왔어요. 박수현 청와대 수석 관련 녹취가 좀 준비되는 대로 녹취를 좀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박수현 수석의 녹취를 박수현 수석의 녹취를 들으십시오.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얘기는 지금 서 대변인께 여쭐게요. 지금 박수현 수석 맨 마지막 발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달라 이러면서 만남 회동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한 거거든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국민들 마음을 전달한 것 같아요. 네. 답답하시죠. 지금 민수위가 출범한 지 50일에서 출범하고 나서 이사 문제로만 지금 13일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갈등만 고조시키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회동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산 이전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만남의 일정을 미루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용산 이전에 대한 예비비, 인사 문제 이런 조건 없이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왜냐하면 지금 신구 권력이 만나서 인사하고 좀 화목한 인수인계가 돼야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시지. 계속 9일, 10일 미뤄가면서 가는 부분들은 윤 당선인께서 그냥 결단하셔서 그 부분은 빨리 만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 아마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회동을 다시 한번 촉구를 했는데 양측 간에 지금 이견, 여러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권 문제, 이른바 MB 사면 문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좀 산적해 있는데 어제 또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과 관련해서 이른바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당선인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 당선인 측 입장의 경우에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언론에 말했듯이 그것은 어떤 인사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 좋은 분인 것 같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발표를 하기 이전에 10분 전에 자신에게 통보를 하는 식으로 전화가 왔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있겠죠. 또 거짓을 말하고 있겠죠. 근데 누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불신이 쌓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서 대변인께서 어떤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뭐 청와대 여러 인사들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큰 비난을 했고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롱성의 SNS 글을 올리다가 이후에 박수현 수석을 중심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실현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또다시 브리핑을 통해서 용산 이전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몇 시간 뒤에는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물론 회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측에서도 조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인사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지금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능력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소통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공석이 있는 인사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박기 인사라고 강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뒤에는 그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고 윤석열 당선인도 임기 말이 되었을 때 인사권을 행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큰 자기 부정이고 국민과의 시선에도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인사권 문제에 있어서 빨리 양측 간의 어떤 정리가 있다면 회동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임 대변인께서 인사권 문제를 하셨는데 특히 이 인사권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차기 총재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위원이 뇌관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네.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용해서 능력 위주로 쓰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말과 배치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본인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해야만 협치가 되고 소통이 되고 통합이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국민 통합을 원하신다면 현 정부에서 인사를 임명하더라도 그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걸 인정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협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맞지. 지금 감사위원 몇 자리 하는 총재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되게 중립적인 자리예요. 정치 휘둘리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선관위원 1명 정도 되죠. 한 4명 정도의 인사권을 가지고 지금 기싸움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되게 소모적이다. 용산 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산을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시기와 절차가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 하셔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되게 좀 심기가 좀 이렇게 뒤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문제도 장제원 비서실장이 조금 뭐 10분 전에 통보 형식으로 받았다. 제가 아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갈등 구조를 좀 먼저 좀 새로운 정부 들어오실 분들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갈등 구조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또 갈등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오늘 그 인수위에서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업무 보고 자체가 유예됐습니다. 일정 자체가 유예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수사지휘권 문제와 네.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이 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현직인 김호수 총장께서도 찬성을 하신다, 폐지를 찬성을 하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를 판단해보면 박범계 장관의 어떤 반대 의견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제정된 이후에 네 차례가 발동이 됐는데 그중에서 3차례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동이 됐고 이것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던 것에 부적절한 제동이 걸렸다는 것은 국민적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수사지휘권 문제에 관련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민주적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달리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 국민의힘 정부이든 민주당 정부이든 다른 정부이든 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수사지휘권 자체를 그렇다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그때 검찰총장이 현 정부에 대한 칼을 들이댔을 때 이것을 불편하게 여긴 현직 정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왔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검찰총장의 어떤 제왕적 권력 그리고 검찰의 제왕적 권력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검찰 권력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임명권이 지금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도 법관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이후에 2심, 3심도 검찰의 기소와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지휘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발목 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그 국민의힘 쪽 당선인 측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정치인, 정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를 하는 게 검찰의 독립을 강화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검찰 권위 더 강화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뭐 계시는 그런 겁니까? 측면도 있고요. 네. 저는 그래요.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조금 저는 좀 무례하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법무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새로운 정부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무례하냐. 그런 건 아니고 검찰총장 김문수 총장도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듯이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체가 훨씬 더 열려 있고 협치하고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될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들은 검찰하고 팽팽하게 지금 생긴 이유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런다고 해서 폐지가 능사냐. 저는 수사지휘권은 뭐 폐지 논박은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무조건 보면 다 폐지예요. 여가부도 폐지하고 수사권도 폐지하고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견이 첨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또 진행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새로 들어온 정치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서울 통일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마련된 임시 취재 천막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돼 사저로 가게 돼 참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가 꾸준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배출한 박 전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뒤 퇴원해 사저로 이동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서울 통일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총리 후보나 내각을 생각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등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공개적인 반대 표명에 반발해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에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주자는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 의원으로 5파전 양상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당내 갈등을 막기 위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방식을 활용해서 의원 172명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를 거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공당이기 때문에 선거 참여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들도 자신에게 출전을 권하고 있고 정치 교체를 이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면서도 아마 서울, 경기가 많이 언급되는 것 같다며 충북은 고향이어서 애착이 가는 곳이긴 하지만 조금 더 큰 물에서 일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회동 지연과 관련해서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회동에 대해 직접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재차 조건 없는 회동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답답하다는 심경과 함께 조건 없는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은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로운 대통령이 될 뿐이라면서 이번 회동은 회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당선인이 그냥 만나서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만 보여도 국민 입가에 미소가 생길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 회동에 대해서 직접 판단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협상 라인 외에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을 염두하고 말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윤 당선인이 청와대가 발표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당선인 말에 직접 코멘트를 다른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있고 인사 자체가 회동의 의제가 되어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이루어지는 인사는 현직 대통령의 몫이라며 당선인도 임기 말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신구 권력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이 대통령을 만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한은 총재 지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매도인이 집을 안 고치지 않냐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시 전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루지 못한 많은 꿈이 있지만 다른 이들의 몫이라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만 명대로 집계된 가운데 어제 하루 470명이 숨져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평균 확진 규모가 지난 19일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정확한 판단은 이번 주까지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피해자가 79.6% 급증했고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51.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제한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며 발사 준비를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스N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9만 5,598명으로 전날보다 9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39만 5,531명으로 수도권 53.1%, 비수도권이 46.9%입니다. 계속된 확산세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숨진 환자는 역대 최다 규모인 470명으로 누적 기준 13,902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지난주 토요일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정확한 판단은 이번 주까지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일별 확진자 숫자에 편차가 있어서 일주일 평균치를 봐야 확진자 수 경향성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36만 7천여 명으로 지난 토요일 기준 주평균 40만여 명보다 줄어 토요일 이후 주평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연이어 거리두기를 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치명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돌파. 오미크론이 거침없이 확산하자 K방역에 대한 그동안의 찬사는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치명률이 세계 최하위라며 거리두기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간 치명률은 5주 연속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만든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입니다.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치명률 우리나라는 0.13%입니다. 전 세계 평균의 4분의 1, 210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 맞습니다. 기간을 확진자가 폭증한 최근으로 좁혀서 봐도 비슷합니다. 1월 말부터 최근까지 또는 주간 단위로 계산해도 0.1%대를 넘지 않습니다. 치명률이 낮게 유지된다는 건 우리 의료 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일주일 확진자 수는 우리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치명률은 2.75%, 그래서 사망자 수는 3배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으로 좁혀서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60세 이상 확진자 치명률은 전체 연령층 평균보다 5배 높은 0.5%입니다.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고위험군에서의 치명률은 여전히 독감보다 높고, 그리고 전파력이 독감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확진자 수의 절대 규모가 줄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한계에 이른 공공의료 체계가 더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 불러온 고통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시설에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А также преданию суду тех, кто соверш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рова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мирных жителей.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를 거침없이 유린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우크라이나인들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침공 9시간 만에 수도 키이우가 함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всі ми тут,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тут,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우크라이나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화염병을 만들고 자원 귀국해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At first, we were scared, really scared. But now we are ready to fight, and fight like hell. 진격은 저지됐고 국제사회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We're going to impose major, and we're going to impair their ability to compete in high-tech 21st century economy. 세계 각국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당황한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처음으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병원과 학교까지 노리는 무차별 공격으로 마리우폴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참혹한 비극의 현장이 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인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고국을 떠났습니다. 협상도 전황도 교착된 가운데 맞이한 침공 한 달.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전쟁까지 거론되며 전 세계는 푸틴이 일으킨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놓여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는 주민과 피란민들이 힘을 모아 전쟁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란민을 직접 집에 데려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줄을 잇는가 하면 피란민과 힘을 모아서 함께 일하며 위험한 전방으로 지원 물품을 보내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자아이들이 함께 공놀이를 즐기고 어른들은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눕니다. 대가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족입니다. 체르니우치에 사는 마리치카 씨 가족은 피란민과 함께 살기로 하고 두 ga족을 집에 받아들였습니다. E vesel și bine și mă bucur că am fac o faptă bună și ajut acești oameni. 이 집에는 하르키우 근처 도시 이지움에서 피난온 에드아르도 씨 부부와 쌍둥이 아들, 키우에서 온 미콜라 씨 부부가 함께 삽니다. 마리치카 씨 가족 5명까지 모두 11명이 한 집에 살게 됐습니다. Очень хорошо. Кушают хорошо, дети сыты. Мы как бы довольны, то, что здесь тишина. 근처에 있는 나오미 씨 가족도 피란민 3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Înainte de război am locuit împreună cu familia, 6 persoane, mama, tata și noi 4 copii. Și după război au venit la noi o familie de refugiați, tot mama cu tata și cu o fetiță. 나오미 씨 아버지 비탈리 씨는 해외에서 교회로 보내온 구호 물품을 전방에 지원하는 자원봉사도 합니다. 비탈리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이르핀 출신 피란민 코스테아 씨도 손을 보탭니다. Стараемся быть активными, стараемся помогать Виталику. Он очень много помогает церквям, беженцам, те,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на той территории, где сейчас активные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идут. 교회로 밀려드는 해외 구호품들을 모아 정리하고 전방까지 보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E pericol, dar dacă nu merge și mai mare pericol, oamenii n-au ce mânca. 이 교회에는 피란민 120여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De case, de familie și noi aici le primim, le hrănim, ei aici mănâncă, dorm, le dăm dragostea care putem da cu ajutorul nostru care putem, care ne învață Domnul. 수많은 피란민들이 밀려오고 있는 체르니우치. 이곳에서는 주민과 피란민들이 공존하면서 전쟁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를 위한 미세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해 위성 발사장 시찰 이후 제한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며 김 위원장의 지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찰한 이후인 지난 20일 위성 사진을 보면 서해 위성 발사장에 있는 시험 발사 진행을 위한 본 건물 근처 발사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5개의 물체 또는 자재 더미가 덮여 있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올해 재산세 과세 표준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자 1주택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다주택자들은 올해도 크게 오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난해 공시가격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으로 정한 데 대해 1주택 보유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환영합니다. 세금이 경감되면은 아무래도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줄어들면 좋겠죠. 세가 줄어든다는 게 다 좋다고 생각하지 뭐. 일단은 부담이 적으니까. 1주택자는 그나마 부담이 줄었지만 다주택자는 올해 17% 넘게 인상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오는 6월 전에 처분한다면 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각이나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서
집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택 수를 줄이는 경향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올해 17.22% 오른 만큼 내년에는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급등이 예상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이 후보자는 한은을 통해 배포한 소감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고가의 수입 명차를 리스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거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지능적으로 고액을 체납한 혐의가 있는 584명에 대해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 이용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90명이 포함됐고 강제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는 196명이었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오전 생활 속 환경오염과 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국가미세먼지 첨단 감시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감시센터는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에 총 면적 2,465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초미세먼지 원격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가스셀과 빛 조절기 등 첨단 감시 장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N번방 사건 기억하시죠? 이 같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급증했는데 상당수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만남이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등을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돈을 받고 퍼뜨린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수법과 재질도 사악해 사회적 공분이 컸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체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매년 줄고 있지만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 2020년 기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2,607명으로 1년 전보다 5.3% 감소했고 피해자도 6.2%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61.9%, 피해자도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N번방 사건 이후에 또 전반적으로 또 신고라든지 수사가 또 증가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계셔도 1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특히 채팅이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성매수의 86.5%,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71.3%가 인터넷 채팅을 통한 만남으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니 10명 중 6명 이상은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16%에 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 앱이 51.1%를 차지했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도 72.2%나 됐습니다. 피해자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이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성착취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메타버스와 같은 신종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최근 떠돌이개 한 마리가 대낮에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CCTV 화면을 직접 확인해봤더니 누군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양평군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중에서 검은 물체가 떨어지더니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힙니다. 놀란 주민이 자리에 그대로 멈춰섭니다. 떨어진 물체는 다름 아닌 동네 떠돌이개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 위쪽에서 이곳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개는 코와 입 쪽에 피가 묻어 있었던 데다 버둥거림도 없어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죽어 있던 거로 추정됩니다. 눈을 뜨고 죽었고 코가 약간 깨져서 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람 곁을 전혀 안 줬었고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 준 거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떠돌이 개에게 다롱이란 이름을 지어주며 먹이를 주고 돌봐왔던 동네 주민들은 갑작스런 죽음이 더욱 믿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주민 모두가 볼 수 있게 전시하려 한 듯한 행동에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는 다롱이라고 불러요. 이제 식당에서 밥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 일부러 죽여서 그것도 사람이 버저옷이 다니는 그 길에 강아지를 집어 던졌다는 자체가. 관할 지자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범인이 특정되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을 추적하고 다롱이가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 이 시각 현재 2,72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미 증시가 하락한 것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속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한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장중 1,220원대 턱 밑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소식과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다시 배럴당 최고 120달러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서울은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다소 우중충합니다. 흐린 날씨에 비 예보가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서울은 비 예보가 없고 대기질도 무난한 편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7.8도로 어제보다는 높지만 흐린 날씨에 다소 서늘합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서 공기가 탁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들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